피놓을게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소리음자네.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통에다 들어가야지. 안 버리시면 학습역표가 543번째인 소리음자예요. 이게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말을 갖다가 부음을 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말씀인데 말씀이란 뜻이 있는 것처럼 말씀 원자와 관련이 되기도 하죠. 또는 이렇게 쓰이는 이 글자가 혀설자인데요. 이 혀설자도 말씀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음식을 골고루 씹는 데도 역할을 하지만 말을 분명히 하는 데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혀가 조금 짧거나 또는 마비되어 있어도 발음이 어눌해지는 거죠. 그 입에 혀로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말인 거죠. 세 개의 글자의 뜻을 보면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세 개 가운데 말씀 원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말씀을 위해서 혀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고문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게 혀를 원활하게 움직여야 말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혀가 짧아도 원활하게 마비돼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냥 이 혀에서 나온 말이 혀다인데 혀다가 오늘날 켜다로 바뀌는데 켜다가 이리저리 움직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리저리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가 표현될 때는 선이나 전문밖에 안 되니까 선을 이렇게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됐고 거기에 가입된 액이 더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글자로 정형화된 것이 말씀 원자인데요. 그 말씀 원자의 입속에 이렇게 그 형태를 그대로 위로 옮겨서 이렇게요. 그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나타내는 데서 나온 글자가 소리음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핵에서 생획된 형태예요. 생획된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혀글자예요. 혹자는 이걸 갖다가 아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끼라는 걸 악기가 아니고 혀 관련됐다는 이걸 혀 관련됐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재금이라는 글자가 죄송합니다. 이 마시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마시름자가 그대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글자의 본자고 그 글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머리 부분을 길게 이게 문자가 그림이 아니고 문자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입을 아래로 향한 경우고 그다음 이렇게 혀를 내밀고 오늘 배울 자의 술병이야 술병. 마시는 자의 각본 문형자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거기에 아래를 향한 입인데 그 혀 여기는 혀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시는 이게 술을 갖다가 막 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점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이재금이라는 글자예요. 이재금자인데 막 이제 먹으려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한 형태에서 오늘날 글자가 정의가 된 거거든요. 이게 먹음다는 뜻의 글자는 입을 갖다가 아래로 향하는데 다시 그다가 이 글자를 붙이면 먹음 함자가 돼. 이게 이재금자하고 먹음 함자가 서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죠. 근데 그 이재금자를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입과 아래를 향한 혀로 표현했다니 이게 나팔을 갖다 악기 같은 걸 갖다 표현했으면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술병과 이 악기를 입에다 물고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혀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형태가 이거예요. 지금 그 형태가 이거.
그 형태는 이과 해를 갖다 표현 형태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이 한자를 교육이신 분들이 고무자 인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좀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어디서 자료만 보고 그냥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자료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대학교 교수분들이 쓴 책에도 그렇게 잘못 이용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런 글자를 통해서 이 소리음자, 말씀음자, 혀설자가 입과 혀를 중심해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소리음자는 뭐 잘 알다시피 음악, 음성 뭐 할 때 쓰는 불력, 파음 뭐 이럴 때 쓰이는 음자 아니에요? 음치 뭐 이런 말들이야.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조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로 써요. 이 두 글자는 또 다음 기회에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이미 앞에서 살펴봤겠네요. 음이 암으로 바뀌면서 해가 져서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암자예요. 암은 글자 쓰는 암자예요. 명암을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음이 흠으로 바뀌면서 음이 흠으로도 바뀔 수 있죠. 같은 호흡끼리 교환이니까요.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먹는 상황이죠. 받을 흠자예요.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사실은 와서 재물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며. 근데 조상이 와서 밥 한 술 먹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받아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를 지낸 거란 말이에요. 이 조상이 후손들이 정성을 받아먹기를 바라서 제사를 했는데 그 받아먹기를 바라는 것이 흠양한 거예요. 흠양하라 할 때 쓰는 흠자가 바로 이거죠. 향자가 다 잔치 향자 아니에요. 예. 제사상에 음식이 잔치상의 음식처럼 펼쳐져 있으니까. 자, 흠향을 때 흠향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해도 쓰는 말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의의들이 제가 자의적으로 이제 골라 넣긴 했는데 골라 넣을 때 기준이 그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말이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자는 뭐 보고 왔는데 또 돌아서 소울음자리고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고우로 풀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행정구역이 단위를 생각해요. 군, 읍면, 동 뭐 할 때 쓰는 그 읍자구나 그렇게. 한자 속에 문화가 포함됐다는 걸 인식이 안 상태에서 글자를 보면 오늘날 입장에서 글자를 볼 거 아니에요? 오늘날 입장에서 뭐 읍이라는 게 읍사무소 올 때 그 읍자구나. 읍장할 때 그 읍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고대 문화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배우는 사람은 그렇다 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글자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오늘날 입장에서 문자를 발음하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로 가서 이 글자를 고찰을 해야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글자가 각골문에 등장하잖아요? 각골문에 등장하는 이 읍자를 갖다가 오늘날 이 읍사무소 올 때 읍고 읍장할 때 쓰는 읍으로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으로 한 3,500년 전에 이 읍자는 오늘날이 읍하고 다른 상황이야 지금. 오늘날이 이게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고 사람을 갖다 표현했는데 이게 오늘날이 읍이 아니고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각골문 같은 경우는 그 청동기 시대의 읍을 생각해야 돼. 읍. 그 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체제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족장 사회를 지나서 부족 사회, 얘를 지나서 군장 사회, 뭐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들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역사책들마다 다막 달리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성국국가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요골자를 설명하기 전에 요골자의 이 네모난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요골자를 살펴볼까요? 요골자? 이게 지금 고르자의 이 네모난 형태가 바로 여기도 이 네모난 형태가 같은 글자로 봐야 되는데 같은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뭘 나타내냐 이거 뭘 나타내냐 이게 네모난 형태가 일정하게 경계를 두른 지역인데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을 막연하게 그냥 네모나게만 나타냈을 거냐 이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네모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이게 뭐냐면요 성곽으로 봐야 돼. 성곽. 그러니까 이 글자가 고름자니까 읍성을 갖다 표현했다고 봐야 돼. 읍성. 그 당시 읍성.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3대 읍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고창이 가면 고창읍성이 있고 모양성이라는 고창읍성이 있고 그다음에 낙양 순천인가요? 나간읍성이 있고 어디게 해미읍성이 또 어디 있어요? 해미읍성이 있고 뭐 이런 3대 이게 읍성이야. 우리나라 3대 읍성. 사실은 읍성이 웬만한 곳에 다 있었어요. 제 고향이 춘향골이란 말이에요. 남원이요. 남원도 읍성이 있었어요. 뭐 제가 고등학교 전주했지만 전주 가면 전주도 읍성이 있고 근데 남원 읍성이나 전주 남원 읍성 보면요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아있어. 성곽이 조금만 남아있어. 조금만 남아있는데 왜 없어졌어요? 읍성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읍성에 돈을 갖다가 집도 짓고 막 그래서 이게 읍성 안에 경계가 흐물어져 버린 거야.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게 다행히 온전하게 읍성을 성곽 형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 게 고창이나 나간의 해미읍성이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읍성이 옛날에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 관련돼 있고 그게 성곽이에요. 지금 성곽이고 그 성곽의 주변에 사는 사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요것에는 창과자가 있는데 이 창을 두고 지켜야 돼요. 성곽에서. 근데 요 글자는 있죠. 나중에 혹시나 뜻을 빌었으니까 나중에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을 하나 더 크게 겉에다가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박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니 이게 원래는 이게 오늘날 이걸 나라국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나라를 뜻한 글자예요. 그 지경역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혹시 오기라고 했지만은 근데 요것은 옛날 종법제기 제도에서요. 우리가 각골문이 은나라 성나라 시대 때 문자인데 그 이어지면서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 종법제도 보면은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인들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제후의 나라를 갖다 천승지국이라고 하죠. 천승지국. 천자의 나라 만성지국인데 국을 쓰는 것이 이제 제후까지니까 천승지국이 국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것자의 본자가 이기니까 이게 제후의 영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제후의 영지. 근데 제후가 있으면은 종법제도에서 제후가 있으면 제후가 자식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몇 명 있으면은 적장자가 이 사람이 죽으면 적장자가 그 지위를 그대로 물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그 밑에 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의 영지, 아니 대부의 영지, 대부. 그 대부들이 외적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방비후기에서 읍성을 이렇게 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온 글자가 고글자예요. 근데 호대로 오면서 그게 쭉 이어지다가 오늘날의 행정단위인 읍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봐야죠. 그 글자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있죠. 대부가 우리
옛날에 저 참칭 같은 걸 해가지고 저 배가 다르면 뭐 같은 배가 같은 형제끼리도 서로 형을 갖다가 자리를 찾아오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나라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나라 영디 그런 뜻이 다 있는 글자예요. 요 글자만 나라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고운업자도 한자산 찾아보세요. 나라 영디 그런 뜻 다 있어. 근데 오늘날 워낙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워낙 오늘날에요. 오늘날 행정구역이 단위로만 쓰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쓰이는 상황을 갖다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라의 의미가 있나? 영지의 의미가 있나? 그걸 모르고 있는데 문장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나라 영지 뜻이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고운업자예요.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 이게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 이게 고운업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 글자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을 크게 이렇게 오고 거기에 사람의 형태요. 사람의 형태를 갖다가 의부르고 있는 사람한테요. 의부르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이거이고 이게 일정 경계를 이렇게 같은 글자에 사실 같은 글자. 근데 이런 글자가 있나 싶겠죠. 사실은 같은 글자예요. 까먹고 있었네. 넘어가려고 생각하던 게 맞아. 그 글자가 있었지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까먹어요. 뭘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했던 말도 까먹고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겨가지고요.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오두자네요. 오두자. 의식조 할 때 쓰는 의자죠. 의식조 할 때 쓰이는 의자인데 의식조에 쓰이는 의자는 의미가 확대된 거죠. 이 글자의 본인은 사실은 본인은 그렇죠. 우도수로 봤죠. 우도. 저는 우도수로 보고 있어요. 이게 우도신지 위도신지를 알기 위해서 옛날 고대 복식 같은 걸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상나라 때 사람들이 복식하기도 참고해보고 그랬는데 최초의 사람들은 옷이 바지가 없이 그냥 옷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길게 틀는데 그것이 우도시요. 위도시라는 말도 있는데 위도는 아래 옷이 있을 때의 상황이고요. 아래 옷이 있을 때 상황이고 우도는 아래 옷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코트 형태인데 옛날 사람들은 아래 옷이 없는 상태에서 옷섭을 갖다 길게 내려가지고 옷을 가서 그래서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 이게 옷 깃을 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옷섭이 이렇게 아래까지 길게 짧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길게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우도실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렇게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윗다리 짧아져. 요거 짧아지니까 그것이 이제 위도수로 바뀌고 반대로 짧아지면 아래 옷도 시작하니까 아래 옷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로 오면서 아래 옷이 생기면서 위도만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처음에는 우도시 됐다가 위도. 그래서 이제 노교홍상 이런 말들이에요. 노교홍상 이런 말들의 의가 바로 위도시예요. 푸른 위도새 붉은 아래옷. 이때가 위도새 의미예요 지금 위도새. 그러다가 더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의식주의 의자까지 있으면서 위아래 통틀은 옷으로도 이제 쓰이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 글자는 이렇게 된 형태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변형이 되어서 쓰일 때는
이것이 이제 5도자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에 이게 5도자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도 쓰자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5도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변에 쓰일 때는요. 변에 쓰일 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건 5도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변형된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부숫자로서 취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부숫자로 취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알아두시야 돼. 한자를 치면 이렇게도 표현돼 이렇게. 요 형태에서 요거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돼. 이게 이런 글자가 나타내는 글자가 군사졸자 또는 석길잡자. 석기잡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렇게 쓰고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오드변을 썼는데 이것이 옷과 관련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군사절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5도자가 옛날 고물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앞석을 갖다가 여민 상황이 지금 여민 상황. 옷을 여미고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전투에서 옷이 풀어진 상태에서 하면 걸거적거려서 적에게 해침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옷을 확실히 여민 상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글자고 석길잡자는 5도변 빼놓고 나무 글자가 나무 목자하고 모일 집자인데 모일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무 목자고 세추자인데 세추자 나무 목자고 모일 집자잖아요. 모일 집자. 집이 뭐가 됐어요? 음이 잡이 되면서 5도자에서 뜨시는데 옛날에 옷감이 기우다 보니까 여러 옷감을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했어요. 색동저고리 생각하시면 돼요. 색동저고리. 여러 옷감이 섞였다고 해서 석길잡자예요. 근데 석길잡자를 오늘 주로 이렇게 쓰는데 요글자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은 요글자하고 요글자 세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글자 순서대로 이렇게 분석해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했는데 요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모일집자가 되고 모일집자가 잡이 되면서 이 글자가 5도자가 변형된 글자로서 여러 옷감이 섞였다고 해서 석길잡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요 형태도 딱 별도로 부숫자로 빼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 글자도 5도자의 변형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5도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를 두 글자로 쓰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병이 달릴 때 은은 은데 인병이 달라붙으면은 사람을 달리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이 간자가 뭐예요? 두 개 객체 사이에 놓이는 걸 갖다가 두 개 존재를 놓고 얘기한 거냐? 인간이라는 건 사실 있죠. 사람을 뜻하는 말로 원래 쓰이는데, 근데 원래 뜻은 사람이 아니죠. 세상이요, 세상. 원래 뜻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생 뭐가 바뀐 글자예요. 세간이 줄어든 말이잖아요. 인생 세간. 사람이 사는 세상 사이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 있는 말이 새요, 새. 이 세상새. 세상을 뜻하는 말이야.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오늘 쓰이고 있는 것뿐이야. 그 세상을 사는데 서로 의지하는 거죠. 이게 사람끼리. 독분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슬프레자도 하나 썼는데 슬프레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걸 해자로 보기도 했다가 형성자로 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 책을 쓸 때는 그 고민을 설문에다가 그냥 맡겼어요. 설문에다에서 종구 의성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오습자가 음역할을 해서 애가 되면서 입으로 슬퍼서 온다고 해서 슬프랬다고 풀릴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고는 옷 사이에다가 입을 먹고 슬퍼서 온다고 하고 애는 옛날 사람들 약수땡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해자로 풀린다고 치면은. 근데 설문의자에 의성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은 해자로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이걸 따로 이 글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자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설문의자의 견해를 쫓아갔어요. 저도 해결이 안 되면 설문의자의 의택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죠. 자, 오드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위자에 잘 아다시피 산가지라든지요 시초 같은 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나란히 표현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두위자에 두위자고 이것을 이제 가전자라고 해가지고요. 가전자라고 해서 도입자가 도용이 될 소지가 있어요. 한 해가 난다고 하면 석삼자가 되고 또 거기다가 다시 또 핵을 더 추가시키면 다섯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도입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글자에다 이렇게 쓰면 다섯자가 되고 그래서 도입자가 도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대신하는 복잡하게 쓰인 글자가 필요한데 그런 글자를 가진자라고 해요. 가진자인 이 글자예요. 조개 피자가 달라붙어서 재물 관련인 데 있어야 될 글자가 있죠.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가 달라붙어 쓰인 말이야 뭐 일세 이세 뭐 할 때 써 이무작 뭐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이건 일석이조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쓰인 글자인데 익히 알고 계신 글자니까 뭐 간단히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기자예요. 기자. 자, 옛날 글자가 뭐 바퀴테를 이렇게 표현하고 기 속에 연골이 이 두드러진 부분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반듯반듯 정형화시켜서 이루어진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죠. 기 바퀴 오고 기 속에 들어있는 연골이 두드러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이 밑에가 이거 깃불이라고 생각하셔야겠네요. 그 형태를 반듯 정형시켜서 이루어진 거지. 이목구 이럴 때 쓰인 글자가 중이염 할 때 쓰인 글자고 또 이자가 달라붙어 쓰인 말이 뭐가 있을까? 우이독경 뭐 이런 말들이 있겠네요. 마이동풍 이런 말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기자가요. 기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먹이자가 있네요. 자료 보세요. 인원인데 밥시자가 달라붙어 먹이자가 있는데요.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음식을 주는 음식 관련된 먹이에요. 우리가 저 양계장 가서 보면 닭들이 엄청나게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막 만 마리 막 이런 식으로 몇만 마리씩 키운 데가 있는데 거기다 일일이 밥을 주려고 치면요 하루 종일 줘도 못 줘요. 기계가 키우죠. 기계가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쪽은 약을 딱 떨어뜨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이런 거죠. 여러 대 기계가요. 그런 기계를 갖다가 뭐라냐면 급이기라고 그래요. 급이기. 줄급자를 써서 급이 기계기자를 써서 급이기. 근데 이제 급이기 왜 그걸 얘기해 보냐면은 사실 이 먹이자가 쓰이는 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렇게 제 시간에 제 양을 주는 것처럼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열량 정도의 음식만 딱 먹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식이요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식이요법을 뜻하는 이자가 바로 이거죠. 급이기 식이요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도 있는데 인원인데 목이 있자인데요. 목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버섯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버섯이면은 사실은 동의가 중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송이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송이 할 때 쓰는 이자예요. 목이 오면 되고 송이 오면 돼 사실은. 이가 버섯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무궁화 하면 될 것 같다. 무궁화꽃 하잖아. 그런 것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목이 송이 할 때 쓰이는 이자고요. 그 다음에 이가 음역하라는데 이가 시지 치 오늘 이상하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글자들이 많이 나오니 시까지 바뀌는 글자인데 이렇게 쓰면 이게 치자예요. 이게 옛날 이게 이 기자하고 마음자인데 기자가 음역화를 해가지고 치가 됐다는 걸 모르니까 마음이 부끄러워. 이거 부끄러울 치자 아니에요. 부끄러울 치자. 마음이 부끄러우면은 기가 벌거래진다고 해서 기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마음 진짜만으로 부끄럽다는 뜻을 나타내기가 힘들고 기자도 관리해줘야 될 거냐. 그냥 마음이 부끄러우면 기가 빨그레져서 기자를 써서 부끄러울 치자 이랬다는데 그게 이제 경강부시킨 거예요. 마음 진짜에서 그냥 부끄러울 치자가 되고 기자가 이가 치가 된 거예요 지금. 뭐 기가 안 부끄러우면 기가 안 붉어지면 안 부끄러운 거나 저는 부끄러워도 기는 안 붉어져요.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럽다는 뜻의 글자가 부끄러울 개자가 있고 부끄러울 개자 귀신 개자가 괴가 된 거예요 지금. 흑덩이 개자처럼. 귀신의 마음이 부끄럽다고 하는 속이 똑같은 거예요. 별참자 부끄러울 참자도 있잖아요. 참담하다. 물론 이 글자는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요. 별참자가 음역하는 것뿐이야. 마음을 뵐 정도로 부끄럽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근데 자꾸 말을 맞는다니까요. 음이 기자가 치가 됐다는 걸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부끄러울 직자는 10개 뒀어요 이렇게요. 간혹가다 100번 가운데 이게 한 97, 8번을 쓰면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마음 십자가 그칠자로 바뀌었는데 어떤 상관이 있길래 그칠자로 쓰냐 이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간혹가다 100번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요것은 와변된 거예요. 요거 와변된 거. 요거 와변되는데 자 마음 십자가 그칠자로 바뀌었죠. 이 그칠자가 아니 그것이 형태예요. 마음 십자 고문자 이렇게 쓰다니 이렇게요. 핵을 하나 생략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칠자 이렇게 쓰다 요거 비슷하다 이렇게요. 이 너무 늘어나던데 와변된 거 이게서 나온 글자 그칠자잖아요. 마음 십자가 핵 하나를 줄이면서 그칠자로 보인 거야. 그래서 그칠자에 들어 와변이 된 것뿐이야. 진짜 그칠자가 아니고 마음 십자 옛날 서사도고 발달되지 않을 때 마음 십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안 볼 수가 있잖아요. 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그칠자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요거 그칠자 고문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마음 십자가 마비에 대해서 그칠자한테도 쓰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도 쓴다니까요. 우리 한자를 교육 오시는 분들은 이 올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칠자.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초두가 달라붙어가지고요. 초두가 달라붙었는데 이론이 이것도 기자가 음역하면서 이론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저 생물을 갖다가 크게 구분하면은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는 데 있죠. 동물과 식물인데 오늘날 그 생물학자들이 구분을 보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게 균류가 포함돼요. 균류.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류가 하나 더 포함되는데 버섯이 균사가 균사의 포자가 번식해가지고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된다는 건 모르고 식물로 취급했어요. 이게 식물로 균류도 식물로 취급하니까 초도 형태가 이게 달라붙는데 이게 버섯이 있잖아요. 버섯이 있죠.
근데 이게 의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숭어가 수어에서 나오고 잉어가 이어에서 나오고 상어가 사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응이 홈이 추가되면서 이 용까지 와가지고 이게 용으로 쓰이는데 풀이 무성하다 무성할 용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녹용용자, 녹용용자. 근데 오늘날 녹용의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버섯이자보다는. 우리가 기에서 나는 풀처럼 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녹용. 그래서 원래는 버섯 이자인데 녹용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 글자를 갖다 썼다니까요. 기에서 풀처럼 나는 것을 좀 봐가지고. 자, 기자 관련된 설명이요.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말일 일자예요. 앞말에 붙어가지고 뒷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앞말에 붙어서 뒷말을 연결시키면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요. 그런데 접속사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순접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접 접속사가 있어요. 역접. 앞말에 따라서 그대로 느낌을 갖다 그대로 수능에서 이어지는 건 순접 접속사인데 반대로요. 앞말에 반대해서 그냥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잠을 잤다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 때 그리고가 이제 거기서 순접 접수라면은 밥을 먹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그 역접수가 되는 거죠. 이게 순접으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고 또는 뭐뭐하고 이렇게 풀이되면은 순접 접수하고 문장 속에서요. 역접 접수는 그러나 또는 뭐뭐하나 이렇게 풀이되면은 역접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국어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국어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데. 순접 접속사로 많이 나오는 것이 학위시설이요. 학위시설. 학위시설이 이거 말이 일자인데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익힌다 이거죠. 뭐뭐 하고 그리고 쓰지 않고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뭐뭐 하고 반면에 역접으로 쓰이는 경우가 바로 사이비 같은 경우 사이비. 닮았다. 닮은사자. 그러나 아니다 이거죠. 닮았으나 뭐뭐 하나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 기자 수첩도 다니고 뭐 기자처럼 행세를 하고 카메라 들고 다니고 뭐 하면서요. 사진도 찍고 뭐 어느 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 게 사이비 기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사이비 기자. 이런 식으로 풀이되는 글자가 바로 말이 일자인데 자 이것은 가차된 뜻이에요. 그런데 앞말에 붙어가지고 뒷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일자인데 가차니까 이게 본래 뜻은 예 그렇죠. 이게 원래 특수형인지 구린 나온지를 저도 한동안요 35년 동안 문자 공부해서 특수형을 해야 될지 구린 나라로 해야 될지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글자였는데 고물자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형이면은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설문에 저 소전에 있죠. 소전에 보면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된 형태로 이거 핵이 없어야 되나요? 좌우가 대칭의 형태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특수물을 보이는데 이거 이전에 갑골문 형태를 보니까 좌우가 대칭이 안 된 상태에서 대칭이 안 된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특수형 같으면은 좌우가 거의 대칭이 풀어내야 되는데 대칭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특수형이냐 구린나루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구린나루를 보는 상황인데 본의가 그러니까 구린나루를 보는 상황이죠. 예, 근데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일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다 보니까 구린나루 있자는 이렇게 우리가 트럭 관련된 불숫자가 머리 늘어질 표자 아니에요. 머리 늘어질 표자를 써서 이게 새롭게 구린나루 있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일자로 쓰이고 구린나루를 뜻하는 글자는 바로 요 글자가 대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구렛나루니까.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것들 이게 원래는 수염 숫자잖아요. 이게 수염 숫자. 터럭 썸자하고 머리 혈자. 머리에 있는 터럭 걸려도 이게 수염 숫자예요. 수염 숫자. 근데 이게 모름지기란 뜻, 이것도 구렛나루가 마리일자가 된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모름지기란 뜻으로 비로다 쓰이죠. 남아수도 고고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염을 뜻해야 될 글자인데 오늘날 수염을 뜻하니까 모름지기 이런 뜻으로 비로다 쓰니까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그러니까 수염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 글자 여기서 이 글자 달라붙은 것처럼 이 글자도 이 글자 달라붙어서 수염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구렛나루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한자에. 그렇죠. 구렛나루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구렛나루 염자예요. 이게 구렛나루가 귀 밑으로 이렇게 해서 턱 밑까지 이루어진 수염을 말해요. 귀 밑에서부터 턱 밑으로. 그걸 갖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정형시키고 이런 형태예요. 이 구렛나루란 말이 이거 한동안에요. 맨날 저도 옛날부터 이게 사실은 어려서 발음은요 구렛나루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저 어려서 한 것처럼요 이렇게 구렛나루를 표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게 오늘날 컴퓨터에서 다 고쳐줘요. 그것도 근데 이게 잘못이고 이게 옳은데 여기에 나룻이라는 것이 옛날에 털을 뜻하는 말이에요. 털. 그 구레는 뭐 있냐면 굴레에서 오는 말이에요. 굴레에서 오는 말인데 굴레가 뭐예요? 마소를 재우기 위해서 주둥이에다가 씌우는 것이 굴레예요. 굴레를 씌운다. 그러니까 요것도 설명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요것부터 해야 하는데 요것도 오늘날 부드러울다는 뜻으로 써요. 부드러울 영으로 쓰이니까 구렛나루 염자는 바로 다시 이렇게요. 머리 늘어질 빗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면서 여기도 머리 늘어질 빗자 쓰고 여기도 머리 늘어질 빗자 쓰고 그리고 여기도 머리 늘어질 빗자처럼 쓰여 있는데 구렛나루를 설명을 해야겠네. 말이 주댕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말대가리를 제가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쭉 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굴레를 이렇게 씌운다니까 여기 이게 말의 형태라면 대가리 형태라면은 이게 주둥이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눈이 이렇게 있을 거이고요. 여기 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것이 굴레예요. 요것이. 말의 요 부분이 굴레예요. 부분이. 근데 여기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귀 밑으로 이렇게 줄이 가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줄이 간다면 이렇게 말의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줄이에서 이렇게 귀 밑으로 이렇게 줄이 간다니까.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느낌이 와요? 네. 요게 굴레라니까 요게 굴레. 근데 사람 얼굴에 귀 밑에 이렇게 늘어진 털이 그거예요. 그거 굴레. 굴레에서 나온 말이라니까 굴레. 아이고 힘드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굴레가 되는 부분에 털이라고 해서 그래서 구렛나루란 말이 나왔던 건데 그 구렛나루 나타낸 글자는 머리 늘어질 편차를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이 글자는 앞말이 이어서 뒷말을 연결해주는 말일자로 쓰이는데 그게 순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역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 거예요. 자, 요 글자가 그 위에서 쓰여진 말들이 뭐 이립이라든지 과이불개 이런 말들이요. 박이부정, 뭐 예의불비 이런 말들이 있네요. 그런 말들이 쓰인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가 그 생선에 보면은 물고기 글자를 붙여서 쓴대요.
생선에 보면 그 암컷이 알이 들어있어요. 그 알을 갖다가 곤이라고 그래요. 곤이. 그 곤이를 뜻하는 거죠. 저는 그 생선 내장탕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명태 탕이랑 뭐 대구탕 같은데 그 내장탕을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들어있죠. 이 곤이가. 그 다음에 견딜레자는 그 다음에 이가 음역한데 이 네 가지 온 거예요. 원래 이 그린나루 이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터럭선자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이게 옛날에는 털을 깎는 형벌도 있었어요. 털이 권위의 상징물이야. 털이 권위의 상징물인데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볼 때 자기 권위를 들려면 대감들이 있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아와 하면 수염 쓰담잖아요. 자기 권위를 드러낸다고. 근데 무신은 안 정중부 무신은 아니 정중부가 삼국사에 쓴 김부식의 아들 금방 또 생각을 이름 까먹었다. 김돈중이가 그 정중부의 수염을 갖다가 꼬시려 먹었어요. 거기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대일이 해치려고 하니까 정중부가 억가심정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장군에 올라가가지고 뒤집어 엎었잖아요. 무신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무신을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빌미가 수염을 태운 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 권위의 상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신이라니 빌미가 됐는데 이게 옛날에 수염을 까는 것이 있었어요. 명예인이야. 그게 양반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수염을 없애면은 수염을 쓰면 무슨 취급 되겠어요? 내시. 이런 취급이 돼요. 그래서 수염을 까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게 수염을 까는 형벌 관련되는 글자예요. 이게요. 두 글자가 수염을 까는 형벌을 뜻하는 글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견딜레자가 된 거예요. 이게 견딜레자. 이 손으로 나중에 점이 달라붙었지만 손으로 수염을 없애는 형벌과 관련됐다니까요. 그럼 그 이자가 발음도 되고 네, 발음도 되고 그런 글자죠. 자, 뭐 내구력 할 때 쓰는 인내 뭐 할 때 쓰는 내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자, 오늘 또 수업 들어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